좋은 엄마 교실. 안녕하세요. 좋은 엄마 교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이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서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니 엄마입니다. 네, 선생님들. 5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아주 창 밖을 보는데 천둥, 번개, 벼락까지 엄청나더라고요. 와. 네, 오늘은 보엔의 가족치료 이론 중에서 5장 만성불안을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평안하신가요? 불안함이. 바쁘면 좀 덜 불안한가요? 바쁘면 좀 덜 불안해지죠, 우리가.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 거죠, 불안은? 무에서? 무에서? 우리 사르트르로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케르케고르는 불안은 정신, 우리 생각, 우리 정신활동에서 온다고 말하잖아요. 미래의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미래의 가능성에서 불안한 이유는 내가 무엇인가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소 다른 흐름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보엔의 가족치료에서 불안은 증상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데요. 특히 만성불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에너지를 모으게 하는 불안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성을 발달시키고 오히려 삶이 좋아지게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끊임없이 에너지가 고갈되는 상태로 가게 하는 불안, 반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불안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제일 불안하신 분부터 말씀해 보실래요? 저 부르셨나요? 세상에나. 저는 불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든이 어머님은 주변에서 상당히 용기 있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저희 집에서는 겉보, 윤겉보 이렇게. 선생님 집에서 드니 어머니로서? 네. 그래서 이제 아기가 저를 닮아서 겁이 많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겉보입니다. 전쟁의 여신 아니에요? 드니가 엄마 닮아서 화도 엄청 잘 내요. 분노의 여신이기도 하고 전쟁의 여신이기도 하고 닉네임 많습니다. 이게 이렇게 겁이 많으니까 더 많이 공격성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공포에 질려 있을 땐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네. 살짝만 건드려도 강렬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죠. 네네. 제가 봤을 땐 드니가 진짜 이렇게 팍 때리면 다 쓰러질 것 같은데 막 드니가요? 네. 진짜 막 손도 막 이렇게 두껍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되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조금 조심성이 많은 편이에요. 엄마 닮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해석은 그런데 그거 버려볼까요? 아니, 적용은 충분히 한 후에 버리던지 해야 되겠죠? 네. 아빠는 그럼 겁이 없으신가요? 저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드니 아버님은 좀 제가 뵀을 때는 편안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드니 어머님의 불안을 조금 진정시켜주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맞아요. 갑자기 든 질문이 겁이 많은 거랑 불안이 많은 거랑 같다고 할 수 있나요? 공포하고 불안을 우리는 구분해서 말하긴 하거든요. 공포는 대상이 있는데 불안은 막연한 나의 생각 속으로 내가 끊임없이 들어가서 이 책에서는 되새김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끝없이 내 걱정 속으로 들어가는 걸 말을 해요. 그래서 그게 다른데 내 걱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공포의 대상이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 나타날까 봐 두려워하는 건 좀 다르죠. 그래서 공포의 대상은 그 유사한 것만 봐도 놀라게 되잖아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공포의 대상이라고 하니까 물질적인 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애기들은 큰 소리도 공포의 대상, 아브젝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소리만 나도 너무 무서워할 수 있다. 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했던 말이 기억나요. 꽤 오래전이었는데도 기억이 나는 게 이게 체구가 작았어요. 작은 편이었는데
막 길을 걸을 때도 얘가 이렇게 똑바로 안 걷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장난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장난치지 마. 왜 이렇게 오버해? 막 이랬는데 어느 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전봇대 쓰러지고 막 이럴 것 같다는 거예요. 아, 그럼 전봇대 있으면 피해서 걸어가고. 네. 아. 다 그런 줄 알았대요. 아이고, 저런. 네, 그 친구 말이 기억이 나네요. 이 책 144페이지에 만성불안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만성불안은 일반적으로 가상적 위협에 의해 발생되며 시간 제한적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다. 급성불안은 시간이 제한적이거든요.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만성불안은 가상적인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계속 어떤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그 환상이 계속 도는 거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죠.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근데 그 정도면 초기 외상이 상당히 클 수 있고 지속적인 외상이 있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런 분들은 일반적인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리 밑을 지나갈 때. 그 얘기도 맞아요. 그렇죠. 무너질 것 같다. 그렇죠. 이런 그런 막연한. 그렇죠. 그냥 차를 타고 가는데도 옆차가 들어올 것만 같은.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방문을 누가 열고 들어와서 때릴 것만 같은 이런 굉장히 가상적인 불안이 많은 분들은 상당히 큰 외상이 있을 확률이 큽니다. 만성 불안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급성 불안은 실제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생기지만 만성 불안은 있을지도 모를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만성불안이 왜 생긴다고 이 책에서 말을 하냐면 145페이지에 보시면 만성불안의 주요 발생 원은 관계체계 균형에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반응이다. 실제 예견되는 사건들은 초기에 가족체계의 균형을 깨거나 위협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미 원가족 내에서 관계체계 안에 엄마, 아빠, 아동 그 3자 관계 혹은 2자 관계 안에서 균형, 밸런스가 깨진 환경에서 자랐을 확률이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분화됐다라고 말할 때 이들은 정서 과정에 대한 평형력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죠? 왜 정서 과정의 평형, 밸런스를 왜 잡을 수가 없죠? 관계가 깨져서요? 누구와의 관계가 깨진 걸까요? 엄마와의 관계, 대상 항상성.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엄마와 분화 과정에서, 엄마와 이렇게 헤어지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처음에 어린이집에 간다던가 어린이집에 가지 않더라도 갑자기 누군가에게 맡겨진다거나 이랬을 때 이 가슴 속에 엄마 이미지, 엄마 상, 엄마가 충분히 들어와서 대상 항상성, 대상이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마음, 그 셀프가 그때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어려운 일을 겪었다거나 그리고 그런 과정을 제대로 단단하게 자리 잡지 못했다거나 할 때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미분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들 지금 한참 아이들이 재접근기잖아요. 마가렛 말러의 이론에 의해서. 근데 그 재접근기 때 아기가 항상성의 자리를 못 잡으면 성인이 돼서도 그 재접근기의 상태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불안한 상태. 엄마에게 갔다가 다시 또 멀어졌다가 이런 관계를 그렇죠. 엄마와 분화하려고 아기가 시도했는데 네. 막상 나가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찾아서 다시 왔는데 엄마가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해요. 그때 꼭 안아줘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엄마가 없는 거예요. 한결같은 엄마를 아이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힘들 때 우리 왜 고향에 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고향에 가면 어때요? 엄마가 그 집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엄마 밥 한 끼 먹고 나면 힘나죠? 그런 것처럼 애기들이 그 재접근 기간이 상당히 중요하죠. 분화가 건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근데 이게 한 번에 끝나지 않죠. 네. 다시 또 분화 시도했다가 또다시 엄마한테 왔다가 계속 그걸 반복하면서 단단해집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엄마, 나를 기다려주는 엄마, 뒤돌아보면 여전히 날 바라보고 있는 엄마. 이렇게 해서 대상 항상성이 만들어지죠. 한결같기가. 아니, 어지간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한결같다고 말하면 엄마들이 완벽한 엄마를 말씀하시는데
외상이 되지 않을 만큼 최적의 좌절, 다시 극복될 수 있을 정도의 우리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친척집에 보내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되게 큰 외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갑작스럽게 간다면 그 친척분들과 뭐 어떤 관계가 만들어져 있다던가 네. 종종 갔다던가 이런 게 아닌데 갑자기 어느 날 가게 되는 경우들 애기들한테는 외상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지속적이지 않다면 저는 회복 가능하다고 보긴 해요. 네. 여기서 나오는 불안은 반추를 키운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반추라는 거는 계속 생각해내고 이런. 우리가 생각은 좋은 거잖아요. 사유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반추는 먹었던 음식을 다시 입으로 뱉어서 다시 씹는 듯한 되새김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했던 생각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생각 안에 갇혀있는 상태를 말을 해요. 새로운 자료를 찾아보던가 새로운 정보를 누군가에게 묻던가 어떤 책을 알아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생각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자기 안에 갇힌 생각. 그래서 만성 불안의 특징들이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 연민이나 자기 걱정에 사로잡힌 상태를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이 한번 올라오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한번 올라오면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이 책에서 말해서 막을 수 있는 과정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나마 저희는 지금 공부를 하고 뭐 분석도 받고 하니까 좀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기라도 하는데 그러기 전에는 진짜 계속 말 그대로 또 되새김질하고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다희 아버님께서 해양 경찰이셨잖아요. 그때 괜찮으셨어요? 막 배 오래 타고 막 이러셨잖아요. 제가 괜찮아요. 네. 저 근데 아예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연락도 안 되고 막 이러잖아요. 꺼내면 어려우니까 그냥 난 싶고. 괜찮아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나는 강인해. 난 잘 할 수 있어. 뭐 내가 이런 할수 생각으로 있어.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나마 잘 살았지 않았을까. 그러네요. 그때는 그렇게 했어야 됐을 것 같아요. 네. 아기들도 어리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띄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당장 그만둬라. 제발 그만둬라라는 말이 나오긴 했죠. 똑똑하시네요. 이 책에서 그런 말 하거든요. 타인이 자신의 불행에 대해 답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완화해야 한다는 그런 사고를 가졌을 때는 문제가 더 많이 생긴다고 말을 해요. 다희 어머님께서는 만성불안에 사로잡히면 아기를 양육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홀로 서서 아이를 씩씩하게 잘하셨네요. 근데 부작용이 남편을 자꾸 가족에서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게 좀 부작용이긴 해요. 참 신기한 게 힘들 때 같이 했던 그 멤버들, 같이 했던 사람들은 정말 내 가족 같고 언제든지 생각나는데 힘든 순간에 빠졌던 사람들 있잖아요. 희한하게 이게 배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생할 때 같이 해야 돼. 친해지고 싶으면. 그게 동진가 보다. 맞아요. 근데 다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엄청 고생하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 일하시느라고 안 계셨던 거지. 맞아요. 배 타고 놀러 가신 게 아니잖아요. 낚시하신 게 아니죠. 낚시하신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의 스승님께 혼이 났죠. 왜 저만 힘든 것처럼 하느냐. 남편이 고생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힘든 일을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띠용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맞다 이렇게 했죠. 엄마가 행복할 때 아이도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선생님들의 자녀들은 어떠세요? 자녀들은 우리 아이는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뭐 우리 아이는 상당히 편안한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참 좋아요. 저는 다희는 약간 불안이 있어서 제가 상담실을 찾았던 것도 있어서 아직도 있긴 해요. 왜냐면 제가 불안하니까 아이도 불안을 같이 전염을 시켰을 테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상대로 되지 않았을 때 당황하는 게 있어요. 이 책 157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괴로운 누군가의 불안에 의해 전염된 첫 번째 사람은 보통 그 개인에 대해 가장 정서적으로 예민한 사람일 것이다. 예를 들어 엄마는 보통 자신의 형제나 남편보다 가장 문제가 있는 자녀에게 빨리 반응한다.
선생님은 지금 선생님이 불안해서 아기가 반응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기가 불안해서 내가 반응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생후 초기에는 아기의 불안이 저에게도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근원적인 건 저의 불안이 아기가 느끼지 않았을까. 양육에 대한 불안이었나요? 사실 양육은 좀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부재했다는 거에 대한 저는 그걸 좀 탓으로 돌렸었는데, 사실 그게 제가 편안했다면 아이도 같이 편안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지금도 바이올린을 배우려고 이제 오케스트라에 됐는데, 가서 자기가 1등으로 가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애가. 그래서 울어버린다거나, 다른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게 조금은 잘 되지 않는. 1등으로 가면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잘못 왔나?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잘못될 것에 대한 그런 네. 아기가 불안이 있는 게 맞네요. 네, 그래서 몇 번씩 이야기를 해줬어요. 다이야, 그럴 땐 생각해. 생각하면 좀 괜찮아질 거야. 이랬더니 생각했더니 당황이 좀 사라지고 그 다음 뭘 해야 될지가 떠올랐어요.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그런 약간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좀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제가 아기 태어나고 6개월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랑도 어려웠고 관계가. 그래서 그때 아기한테 굉장히 많이 광적으로 몰입돼 있었는데 그게 건강한 몰입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불안에 가득 차서 다른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아이한테 끊임없이 에너지가 그냥 쏟아졌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이가 기침할 수 있고 약간 배 불편해할 수 있고 그런 작은 증상 하나하나가 다 무언가 나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그런 징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나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가상적 세계 때문이다라고 초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네. 그 불안. 아기를 키울 때 나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아기가 잘못될 것 같은. 네네. 그러니까 어떤 엄마들은 아이가 태어나서 기쁘고 너무 예쁘고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이렇게도 받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온통 불안이었어요. 얘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잠도 안 자고 그냥 계속 아이만 계속 체크하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정보를 찾아보고 진짜 완전 미친 상태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가 6개월간 저의 그 강렬한 에너지를 받았겠죠. 그리고 너무 공감했겠죠. 그래서 아기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는 긴장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몸도 뻣뻣하고 밖에 나가면 인상을 항상 쓰고 있고 경계심도 굉장히 많고 그랬죠. 저는 불안해서 좀 거리를 뒀던 것 같은데, 아이에게. 불안하니까. 첫째예요? 네, 첫째 때. 아. 첫째 때 너무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될까봐 거리를 뒀던 것 같아요. 애기 딸이었는데. 갓 태어난 아기와 거리는 어떻게 두나요? 뭐, 태어나자마자 자, 난 널 낳았으니 이제 네 인생이다. 그러면서. 약간 그런, 그래서, 또 부러지게 또 해요, 또. 애기가 또 잘 자고, 또 잘 먹고, 때에 맞춰서 걷고, 말하고, 뭐 이러니까, 뭐. 역시 거리두기는 긴장. 긴장? 긴장 상태가 되면 우리 알아서 잘 하잖아요. 애기도 그게 적용이 되나요? 애긴 더 잘 알죠. 엄마 상태를 정확하게 알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기가 이런 애기면 10명도 키우겠다고 했대요. 너무 착하게 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하셨냐면 사춘기 때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그 애기가? 네, 그 애기가 10명도 키울 수 있다는 애기가 사춘기 때 뭐 진짜 너무 힘들게 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해 봤어요. 그러면은 그 아기 때 어머님이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그랬더니 암을 앓고 계셨대요. 출산하자마자 암이 체크가 돼서 엄마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애기들이 엄청 순하고 착한 아기가 돼요. 지금은 많이 건강해지셨나 봐요. 지금은
뭐 저보다 더 젊으시고 정말 건강하시고 그 아이도 아주 멋있게 성장했습니다. 엄마가 정서적으로 아파도 애가 순한 애가 되는 그럴 수 거잖아요. 있죠. 그런데 이제 엄마가 너무 우울하면요. 아기는 어마무지한 행동화를 하잖아요. 계속해서 엄마를 화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일으키잖아요. 엄마가 우울증이 심하면 애기들이 사고를 많이 칩니다. 끊임없이 사고를 쳐서 엄마를 벌떡벌떡 일어나서 화나게 합니다. 엄마가 살아있다는 걸 아이가 증명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 케이스 중에 하나는 엄마가 상당히 심각한 우울증이셨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분명히 들어올 수 있는데 초인종을 눌러서 엄마가 문 열어줄 때까지 안 들어오는 아이가 있었어요. 오, 똑똑한. 왜 그러냐는 거예요. 도대체 얘가 왜 그러냐는 거예요. 난 너무 힘들어서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심리학적으로는 아이가 엄마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반대로 엄마가 너무 조증에 떠 있으면요. 애기가 우울해지나요? 상당히 우울해집니다. 엄마가 막 쇼핑 다니고 놀러 다니고 친구들 초대하고 맨날 바쁘고 깔깔대고 웃고 조증에 떠 있다. 그럼 아기들은 우울해집니다. 이게 정서적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아기들은 근데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차분하니 정서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 그럼 그 공로는 다 아버님들이 하신 건가요?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이 집에서 불안할 때 남편분들이 어떻게 안정시켜 주시나요? 맛있는 거 사줘요. 좋죠. 네. 그것도. 맛있는 거 사주려고 하고 요즘에 남편 꼭 걸을까? 네. 너무 좀 좋잖아요. 이야기를 꺼내게. 날씨도. 네. 뭘 해주긴 해줄 텐데 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어쩌죠? 미안. 혹시 지금 남편하고 싸우고 오신 건 아니죠?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 기억이 안 나. 뭐 안 해주나? 그냥 기다려주는 것 같아요. 그냥 놔두고, 네. 그냥 기다려주고, 네. 뭘 어떻게 행동하지 않으시고. 네. 맞아요? 네, 그냥 일상을 계속 남편이 살아감으로써 제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할 때 그냥 다시 돌아오게끔 좀 잡아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상당히 멋있네요. 저희 같은 경우는 따뜻한 차를 준비해서 드라이브 충주 너무 좋잖아요. 좋은 곳에 가서 잠깐 강 바라보고 이야기 나누고 돌아오는 코스. 단둘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그 드라이브 시간인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드라이브도 남편이 운전을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편안한 상태로 할 수 있잖아요. 요즘엔 잘해요. 근데 저희 남편 별명이 한 바퀴 또 돌아? 이거였어요. 그게 무슨 길을 네. 잘못 들어서 들어가질 못해요. 그럼 또 돌아. 나 잘하는 거잖아. 나 잘해. 도는 거 잘해. 그런 면이 있으시구나.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지나쳐서 돌고 못 들어가서 돌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때? 저요? 화났어요. 그래서 드라이브 싫어했어요. 제가 남편이랑 하는 거 안 좋아했어요. 근데 어제도 남편이랑 둘이 애들을 집에 놔두고 저녁에 드라이브를 나가서 시내 한 바퀴를 돌고 굉장히 편안했어요. 어제는. 한편으로 이해되는 건 남편이 직장이 예전에는 피곤이 완전 쌓여 있었잖아요. 매일매일. 네. 그러니까 이제 맑은 정신에서 운전하는 거랑은 맞아요. 다르죠. 맞아. 그래서 조금 이해는 돼요, 지금은. 그럼 선생님들의 그 남편분들은 불안보다는 편안하고 이렇게 힘이 좀 있어서 좀 밸런스를 잡아주시는 분들이네요. 그런가 봐요. 다른 선생님들은 대답이 없으셔서 제가 이 책 158페이지에 불안한 아버지가 어떤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158페이지에 보시면 아버지가 불안해지면 그는 노력의 방향을, 그러니까 자기 삶의 노력의 방향이에요. 그 방향을 자녀가 행복해지도록 하는 데 둔다. 아버지의 노력이 단기적으로는 어떤 가족원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아버지와 가족 모두의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자기 없음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집안에서 아버지가 사라지면 진짜 불안한데요. 아버지가 행복을 포기하고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없음 상태가 되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불안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공부할 때 저희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간단해, 치료.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자기 인생 살면 애들 다 잘 커 이러셨거든요. 근데 그게 어때요? 엄마 아빠가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거가 어려운 거죠. 자기 인생을 안 살고 자식을 위해서 우리 많이 그렇게 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죠. 우리 막 애들한테 서울대 가라고 하면서 우리는 서울대 못 가잖아요. 아플싸. 맞아요. 아이가 조금 이렇게 기운이 없거나 조금 다운돼 있어 보이면은 저희 남편은 이제 뭐 어디 키즈 카페 뭐 이런 거 종종 이렇게 애기 기분을 풀어주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물론 그때도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한데 자기가 없을 때와 지금은 자기 일이 지금 되게 많아졌거든요. 아빠가. 그러니까 이제 정말 기다렸다가 이제 그 딱 하루 이렇게 행복하게 우리 온 가족 이렇게 되니까 아빠 자기도 있고 아이도 그날 왜냐면 계속 들쑥날쑥하게 막 이렇게 가는 것보다 딱 정말 그날만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아기들이 우울하고 힘든 날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기들이 조금 표정이 우울하거나 심각하면 부모님들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강렬하게 걱정한다던가 그러면 아기들이 이제 맨날 웃기 시작해요. 그리고 학교나 밖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던 걸 말하지 않게 돼요. 이거 큰 문제예요. 아기들도 우울할 수 있고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편안하게 옆에서 같이 뭐 책을 본다던가 그냥 이야기 나누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만 들어주고 나눠줘도 좋은데 심각한 거예요. 부모님들은. 얘가 웃질 않아. 그럼 데리고 나가요. 그래서 웃는 얼굴을 봐야 마음이 편안해. 그런데 이제 그동안은 윤서 아버님께서 시간이 많았으니까 종종 맞아요.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제 자기 일이 많아져가지고 공부하시죠. 그죠, 네. 공부량이 너무 많으시죠. 그러면서 오히려 행동화가 싹 줄어들고 꼭 나가셔야 될 때 나가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역시 보상구조입니다. 하이니크 하세요. 보상구조. 보상구조가 생김으로 인해서 증상이 자연스럽게 사라지죠. 자, 이 책에서 그런 말을 해요. 불안이 불안을 키울수록 퇴행은 더 깊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159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던 쉬운 방식에 따른 불편함이 개별성을 회복하려 할 때 예상되는 불편함보다 더 크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던 대로 하지 않고 다른 방식을 하기 시작했을 때 어때요?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겪어내야만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는 남편분들이 어떻게 도와주나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선생님들은 불안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제가 요즘에 불안한 거는 공부를 안 해서 불안한 거거든요. 과제가 있고 막 이래서 불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면 돼요. 그리고 저는 가난에 대한 어떤 불안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불안 덕에 어쨌든 계속 지금도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그 보상의 구조들을 조금씩 만들어 간 것 같아요. 그건 상당히 건강하게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가난 때문에 불안했던 사람들이 그 불안에 묶여버리면 계속 퇴행으로 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 불안 속에 그냥 자기를 가두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가난했기 때문에 불안했는데 그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사실은 불편한 거거든요. 일도 찾아야 되죠. 적응도 해야 되죠. 그런데 불편함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건 이 책에서 말한 아주 좋은 방향으로 선생님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이든이 어머님은 불안할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나요? 또 가만히 있나요? 저는 사실 뭔가 행동에서 해결되지 않은 불안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 갇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해요. 남편이 힘들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괜찮은 방법 아니인가요? 말을 많이 하는 거. 말로 할 수 있다는 근데 이제 건. 남편이 심각한 상황인데 제가 옆에서 말을 많이 한다는 게 문제죠. 우리한테 와요. 우리 집에 놀러 와요. 세상에나. 그래야겠어요. 그러니까 네, 남편 두고. 우리 집으로 와요. 예쁘세요. 이번에도 시부모님 편찮으셔서 남편이 제일 힘들 텐데 그 옆에서 쫑알거리는 제 자신이 싫은 거예요.
그 걱정 부모님. 네, 그 불안 때문에. 근데 남편이 불안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신 선생님이 해주신 건 아니에요? 아, 그랬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 화내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화낼 수 있는 길이 열어진 거예요. 한 번 화내고 나면 정화되긴 하죠. 네. 그 정도는. 그리고 남편분이 뭐 화낸다고 해도 맞아요. 저희가 젠틀하죠. 봤을 때는 담장을 넘지 않는 정도의 목소리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상상이 안 돼요. 여기에서 그런 말을 해요. 초점이 너가 아닌 나라면 불안의 악순환을 깨고 태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너가 해결해 줄 거가 아니고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만성불안이 계속됐을 때 퇴행으로 가는데 이 퇴행은 누군가 떠나거나 죽지 않고도 한 사람이 순간의 불안을 덜기 위해 지배되는 것이 아닌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수만 있다면 그 퇴행은 그 나쁜 반복이죠. 그것은 끝날 수 있다. 한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을 때.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 한 사람이 뭘 해야 되냐면요. 159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구조화된 장기적 노력. 단 한 번으로 되지 않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구조화된 장기적 노력으로. 식물 키우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됐던 것 같거든요. 좋죠. 네, 계속 이렇게 물을 주면서 상태를 보는 것 자체에도 몰입을 좀 할 수 있고, 왜, 저 같은 경우는 집안 정리하는 것도 조금 제가 하는 푸닥거리 중에 하나예요. 불안할 때 청소하시는 분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생산적인 일 아닌가요? 그렇죠. 네. 맞아요. 막 불안하면 막 화장실 청소하게 되고, 괜히 싱크대 한 번 더 닦게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은 남편분하고 싸우고 이제 남편분이 아침에 상당히 얼굴이 안 좋게 출근을 하시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뭐 하셨을 것 같아요? 요리를 하시나요? 요리를 하셨대요. 와. 그분이 지금은 미국 오클라호마에 사시는데 작은 어떤 마을 안에서 요리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가서 2등 하셨대요. 부부 싸움을 자주 하신 거예요. 2등 할 정도로. 1등은 이상하신 건가?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래요. 우리 부부싸움 덜 해야 된다고. 내가 돼지가 될 것 같다고. 정말 많이 선기능이네요. 네. 진짜 생산적인 일 아닌가요? 네. 우리 불안할 때 너무 큰 쇼핑을 한다던가 아이한테 화를 낸다던가 좀 파괴적인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엄마들이 불안할 때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근데 과제도 좀 도움이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제하면서 네. 해야만 되는. 저는 사실 책 읽는 건 마음이 어려울 때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팟캐스트 편집을 하는데 이거는 들어야 되고 온 신경을 집중해야 되잖아요. 이게 불안할 때 이것만큼 특효약이 없어요. 진짜 모든 생각이 싹 정리되면서 그냥 그거에 딱. 알죠. 네. 아시는군요. 너무 화가 나고 뭐도 안 돼. 막 혼돈 속으로 빠졌을 때 이 팟캐스트 편집은 몇 시까지 넘겨야 되잖아요. 너는 할 수 있다.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 명제가 성립이 됩니다. 이든이 엄마 제가 공감합니다. 두 분만 공감되시네요. 다른 선생님들도 한번 해보실래요? 저희는 과제하겠습니다. 네네. 저도 요리를 하겠습니다. 오, 이런 반응. 요리 열심히 하겠네요. 진짜 얼마 전에 오이 소박이 담궜거든요. 근데 이제 한마디로 그냥 오이를 좋아하니까 남편이 먹어준 거지, 살아있어요. 오이 소박이가 어렵더라고요. 선생님이 살아계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덜 절여야 되나? 앞으로도 계속? 살아서 밭으로 가게 다시. 그러니까. 좋은 피드백, 힘이 납니다. 저는 구조화된 장기적 노력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저희 아이가 학교 갈 때 엄마 학교 다녀올게요 하면서 웃질 않아요. 쟤는 왜 안 웃지? 왜 항상 심각한 얼굴로 학교를 갈까? 그런데 고2가 돼서 알았어요. 애 둘 이미 키웠고 막내 고2가 돼서 제가 안 웃더라고요. 제가 항상 심각하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그걸 엊그저께 발견해가지고 이게 이제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깨우러 갈 때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가면. 네, 그렇죠. 노력하고 있으면 노력. 그래가지고 웃으면서 가서 태민아 학교 갈 시간이야. 웃더라고요. 그래서 웃겼던 거 아니에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어. 그리고 이제 밥을 먹으라고 할 때도 태민아 웃겼나 보다. 학교 이제 갈 타이밍이 됐어요. 그 문 앞에 섰어요. 웃으면서 있어야 했는데 배시시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튿날도 또 해보고 지금 며칠째 하고 있는데 내가 웃지 않아서 그렇구나. 선생님들 집에서 많이 웃으세요? 우리가 분명히 애들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최고 좋은 걸 아침에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웃으면서 하고 있나요? 우리 너무 바쁘고 심각한 얼굴로 막 피곤에 찌든 얼굴로 맞아요. 하고 있진 않나요? 제가 그거 이제 발견했는데 선생님들은 아침에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웃으면서 보내고 있는가. 저희 6살 아기는 이제 유치원 버스 타고 가요. 그럼 한 단지 안에서 한 20명, 15명 막 이렇게 많이 타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귀여워요. 애기들 다 타고 엄마들이 그냥 끝까지 안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애기들 앉아서 안녕해 주는데 너무 귀여워요. 너무 이게 예쁘네요. 저희 집에서 주방창에서 그게 보여요. 같은 단지니까 엄마들 되게 웃겨요. 막 이렇게 하고 뛰어가면 버스 딱 가는 순간 다들 정적.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차가 한 바퀴 회차해서 돌아올 때까지도 막 이렇게 해주고 엄마들 노력해요. 네. 노력. 네. 노력. 애들도 내려갈 때까지 하는 애들도 있는데 귀엽고 예뻐요. 그래서 집에서는 막 인상 쓰고 내려왔다 이제 거기서 이러고 이제 보내긴 하는데 말씀해 주시니까 많이 해야겠네요. 집에서부터도. 우리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네. 많이 못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게요.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구조화된 장기적인 노력 중에 가장 좋은 건 내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10년 후에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10년 후에는 뭘 하고 있어야지, 엄마, 아빠가 각자의 인생의 목표를 설정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목표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목표가 당연히 생산적인 일을 제가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이제 평균 수명 90세라고 말해도 많지 않을 만큼 지금 상당히 수명이 길어졌는데, 자, 우리 30년 후에 뭐 하고 있을까요? 그 목표 설정이 되면 엄마 아빠 안에 뭐가 도냐면 활력이 생겨요. 생기가 돌거든요. 절대 자식 바라보시고 자식에게 행복을 던져서 나를 사라지게 하는 일이 없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61페이지에 그런 말을 해요. 증상이 종종 가족 간에 교환된다. 엄마의 만성불안이 자녀에게 가요. 아버지의 만성불안이 아들에게 갑니다. 아내의 만성불안이 남편에게 갑니다. 증상을 교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환할 게 없어서 증상 교환합니까? 좋은 거 줘야 되잖아요. 이 책 160페이지에 제가 좀 읽겠습니다. 개인의 분화 수준을 개선하고 불안을 줄이려는 성공적인 노력은 개인이 자신의 각성을 보다 발전시키고 자신의 감정 반응을 통제하는 데 상당히 달려 있다. 저의 감정 반응을 계속 일으키는 특정 대상들이 있잖아요. 선생님은 있으세요? 감정이 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대상이 네. 있어요. 네네네. 오래오래 같이 계신 이제 70이 넘으신 저희 친정엄마가 이제 저의 감정 반응을 가장 많이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이거 참 슬픈 얘기다. 네? 아니 화가 났다가도 엄마를 보면 좀 가라앉고 좋아져야 되는데. 네. 좋은 감정도 일으키시고 나쁜 감정도 일으키시고 뭐 이렇긴 하시지만 대체로는 이제 네. 오늘도 전화가 학교 수업 때 와 있어서 전화를 드렸죠. 그러니까 왜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셨길래 전화 드렸어요. 왜 엄마들이 전화를 해놓고 우리가 전화를 하면 왜 했냐고 물어보실까? 그러니까요. 정말 궁금해요. 저 그게 생각났어요. 짧은 영상인데 여자가 꽃다발을 사와서 남자한테 줘요. 그리고 차 문 열고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라고 해요. 그래서 남자가 나갔다가 들어오면 날 위해서 꽃을 사왔어 이러면서 여자가 꽃다발을 받는 거예요. 그 어머님도 그런 부재중을 게 아니셨어요. 남겨놓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가 나를 찾았네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렇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수업이었다고 그러니까 뭐 수업이 왜 이렇게 빨리 끝나냐 돈 받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저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오늘. 저 막 과제하고 막 이래서 너무 힘들게 와서. 아니, 근데 정말 대학원 수업료는 비싼데 수업은 참 빨리 끝나요. 그건 네. 그렇죠. 근데 과제가 많죠. 네. 그래서 돈 많이 주고 이제 과제 받으러 가는 곳이 대학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감정이 또 몰입되면 이제 가족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각성하고 이제 감정에 함몰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 저 너무 지금 힘들게 공부하고 지금 집에 들어가는 길인데 어머니 네 뭐 필요하셨던 게 있어서 전화하신 거 아니셨냐 이렇게 했거든요. 예전에는 막 구구절절히 막 설명했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하면서 저렇게 막 이랬었거든요. 설명하면서 화가 이제 오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분화가 아니라 계속 뒤엉켜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 감정에. 그리고 맛있게 저녁 드세요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죠. 이 책 165페이지에 보면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은 이론을 통해 볼 수 있는 관점을 갖는 것과 반복해서 볼 의향을 갖는 것이다. 윤서 어머님께서 내 감정을 폭발시키는 통제할 수 없는 감정으로 날 끌고 갔던 그 어머님을 이제는 관찰할 수 있고 반복해서 볼 의향을 갖고 바라보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늘은 잘 넘어가신 것 같아요. 이 책에서 그런 말을 해요. 가족 내에서 개인으로 존재하고자 하는 능력은 체계 전체를 통해 불안을 감소시킨다. 가족 내에서 개인으로 존재해야 하는데 우리는 항상 융합해요. 나도 모르게 계속 엮어요. 가족끼리.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는 능력은 중요할 때 그 능력을 부를 수 있다는 확신과 개인의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역할을 하는 사실들을 배양한다. 가족 내에서 개인으로 존재하게 해주는 것. 이게 부모님이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아요. 우리 다 부모죠, 지금. 네. 그런데 아이들도 개인으로 존재하게 해야 하는데 나는 개인으로 존재하는가? 나는 좋은 대학 못 나오고 나는 이래도 너는 잘해야 돼. 그래서 내가 너한테 투자할 테니까 너 잘해가지고 어떻게 좀 해봐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개인으로 각자 살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애들이 자랑하고 다니나 봐요. 밖에 나가서. 우리 엄마 대학원 다녀. 그럼 애들이 학원? 막 이렇게 하나? 엄마 왜 아직도 학원 다녀? 귀엽다. 진짜 아이들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아니 대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곳이 대학원이야. 이제 이런 설명을 해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우리 엄마가 왜 계속 공부를 하지에 대한 질문이 좀 바뀌면서 우리 엄마는 공부해, 우리 엄마는 일해, 사장님이야.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애들이 그걸 되게 자랑스러워 한다는 게 느껴져서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또 좋은 일 하시잖아요. 네. 건강 찾아주는 일 하시고 또 좋은 공부하시고 네.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할 만 하겠어요. 저는 그 얘기를 최근에 한 것 같아요. 엄마 행복해 이런 얘기 했거든요. 아이가 바쁘다고 얘기해. 엄마가 바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윤서야 뭐 엄마가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런데 엄마는 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바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근데 엄마는 행복해. 너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게 있어서 너무 행복해 이러면서 그 순간이 생각나네요. 제 개인으로서 그 행복함을 느꼈던. 와, 엄마가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한 번으로는 안 되겠죠. 계속해야겠죠. 단 한 번이지만 아이에게 그래요? 강렬하게 남았을 것 같아요. 순간이 영원히 되기도 하잖아요. 저희 집 애기는 아직 말을 못해가지고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길은 없지만 자주 애기가 저한테 놀아달라고 울죠. 그럼 저는 옆에서 엄마 공부해야 돼. 엄마 공부해야 돼.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속으로는 걱정도 돼요. 이 아이가 공부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빠도 공부해서 자기 못 놀아줘. 엄마도 공부해서 자기 못 놀아줘. 이 고민이 들 때가 있는데 공부를 하면서 행복하다는 것을 아이가 알게끔 해줘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요. 공부를 해서 엄마가 행복하구나. 아직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저희 아들도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왜 엄마 책 한 권을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셔야 하나요?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체육 쪽에도 좀 재능이 있고
피아노나 음악 쪽에도 재능이 있는데 공부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그 어렸을 때는 너무 힘든 엄마가 어려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좋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아이도 그걸 하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문제 해결 방법으로 구조화된 장기적 노력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건 누구에게도 맡기지 말고 너가 아닌 내가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해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너무 강렬한 작용을 할 때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고 말해요.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전체 밸런스를 깨트리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책 5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속한 교정 접근이 순간의 불안을 감소시킬지는 몰라도 전형적으로 문제는 곧 재발되며 동일한 접근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때가 되면 사람들은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기약을 위해 들끓는다. 대조적으로 인간 문제의 본질에 대한 광범위한 관점에 근거한 사고방식은 부분 때문에 전체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부분을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늘 존재하는 개인의 자기에 충분히 통합될 수 있다. 사고방식은 연합력에 저항할 수 있으며 더 이상의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문제의 해결을 제공한다. 너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급한 교정적 접근을 우리는 원하거든요.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그런데 보혜는 그건 반복해서 계속 그 일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렬해지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라. 근데 이건 뭘 염두에 두냐면 인간 문제 본질, 근원적인 문제부터 우리 접근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체계입니다. 가족 치료는 체계이론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불안해한다면 누구부터 먼저 봐라? 나부터. 그렇죠. 엄마부터, 엄마 나 자신부터 먼저 자신을 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서 어머님께서 엄마 행복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날마다 그런 고백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날이 날마다 늘어나시길 바랍니다. 네, 선생님들 오늘 정말 좋은 책 보셨어요. 오늘 선생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